우리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이제 형사 재판도 대비를 하셔야 되고 헌법재판소 재판도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인제 윤석열 대통령이 곤란한 대목이 뭐냐. 이게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사람에 대한 면직 즉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있느냐를 따지기 때문에 형사상의 유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으로서의 임무, 역할, 뭐 의무 이런 걸 잘 수행했냐를 본단 말이죠. 대통령이라는 직책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헌법 수호 의지와 법률 수호 의지가 있는지가 이 자격 여부를 판단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됩니다. 뭐 그것들을 좀 더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면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 약속한 걸 지켰냐. 뭐 그런 것도 따지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헌법 조항이나 법률에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지키면서 업무를 보았느냐 같은 것들을 따지게 되는 거죠. 이 대통령은 왕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왕도 사실은 굉장히 엄격한 그런 룰에 의해서 이렇게 행정을 봐야 됐단 말이죠. 근데 대통령도 마찬가지인 거야. 어떤 정해져 있는 절차를 통해서만이 대통령의 업무가 인정되는 건데 그것들을 벗어났다. 이러면 사실 이제 대통령이 탄핵을 피하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자기에 대한 어떤 항변들을 하는 것에 있어서 좀 많이 힘들어하는 대목이 이 절차적인 부분에서의 오류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번 계엄에 있어서 절차적 오류나 구멍들이 많다 보니까 이걸 무언가로 메꿔야 되는데 메꿀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마땅치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이제 말장난으로 갈 수밖에 없어. 뭐 "국회의원이 아니라 요원이다. 나는 그냥 이 포고령을 그냥 장난 삼아 쓴 거다." 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어떤 의미를 축소한다라고 해서 접근하지만 사실 이거는 형사 재판에 대응하는 방식이에요. 형사 재판에서 내가 이거를 아주 의도가 분명하게 내가 무슨 계엄을 해 갖고 나를 어떤 독재로 만들려는 의도가 아니라 '나는 그냥 장난삼아 한 거다. 그냥 해본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 갖고 나의 의도는 굉장히 작은 의도였지 강한 범죄 의도가 아니다. 이런 거는 형사 재판에서 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요 헌법재판소에서 인제 비슷한 내용으로 가니까 사실 이제 헌법재판관들이 자꾸 반론을 제기하거나 질문을 던지는 지금 상황이 놓였습니다. 거기서 주된 내용들이 "이 국무회의를 했냐? 그래서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지금 진행된 거냐?"라는 질문이에요. 제가 이 계엄에 대한 여러 가지를 문제를 삼았을 때도 이 "국무회의가 없었다."라는 지적을 했는데 이 국무회의가 왜 중요하냐. 대통령의 모든 업무는 국무회의를 거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박혀 있어 조항에.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서 부서와 속기록 이 회의를 통해서만이 자신의 어떤 활동을 할 수가 있고 여기서 자기가 결정된 것들에 따라서 인제 국가를 운영해야 된단 말이죠.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내가 내 통책이니까 내 맘대로 이렇게 판단할게.' 이게 아니라 반드시 어떤 형식이라는 거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국무회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국무회의를 거쳤냐 안 거쳤냐가 중요한데 이번 계엄령에서 국무회의에 대한 물질 증거가 없다는 거야. 부서 즉 국무회의에 참여한 국무장관들의 도장이 있어야 된단 말이지. 없다는 거야. 도장이 없는데 어떻게 회의가 있다는 거야. 음? 속기록 없다는 거야. 야 속기록이 없는 회의가 어딨어 세상에. 그거는 그냥 만담이잖아. 자기네끼리 만나서 그냥 저녁 식사한 거지 그렇게 치면. 그냥 만나서 커피 한잔 한 거잖아. 그래서 회의에 있어야 될 이 물질 증거가 없다는 거야. 이러면 어떻게 됐냐? 이 잣됐다 이거거든. 법적으로 이거는 문제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그게 있어야 되는데 없어. 자 그러면 이제 헌법재판소든 형사재판이든 여기에 관계된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던지겠죠. 아 너 자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회의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 그래요. 우리 대통령께서 어 국무회의를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는 증언까지 나올 정도였던 걸 보면은 그때 당시 분위기가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고려한 게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갈 생각이었는데 이거를 한쪽 리가 막았다. 이런 뉘앙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무위원들의 말도 들어보자 해서 "그럼 그렇게 한번 모아 보자." 해서
즉흥적으로 모으게 된 거다. 이 얘기야. 한덕수가 대통령이 막 발표하시는 거 아니요 이거 국무회의 한번 들어보죠 해야 되니까 이래서 그럼 그렇게 한번 모아보자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국무회의가 계획된 게 아니었다라는 한덕수 총리의 증언이야. 계엄법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자 할 때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규정을 하는데 한 총리 진술대로는 윤통이 국무회의를 생략한 채 계엄을 선포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었다. 그 모임이 국무회의로서 법적 효력이 있는지는 나는 판단 못하겠다. 그리고 한덕수 총리는 일체 계엄 선포에 있어서 이 국방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체 그런 게 없었다. 즉 보고 형태도 자기를 총리를 거쳐서 대통령한테 전달해야 되는데 그게 없었기 때문에 내가 몰랐던 것이다. 라면서 보고 체계의 문제점과 국무회의가 없었다라는 증언을 한덕수 총리가 두 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이 대목에서 부정하고 있는 거는 한덕수뿐만이 아니라 최상목 권한대행도 국무회의가 시작하고 끝날 때 의사봉을 두드리는 절차가 없었다. 즉 패회의 선언이 없었다라는 거야. 아직도 그 회의가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무회의가 열린 소회의실은 보통 수석들이 대통령과 회의하는 장소로 사용되는데 소회의실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한 적이 없다. 더 구체적으로 장소 자체도 우리가 보통 국무회의를 한 적이 없는 곳이다. 그리고 소회의실의 좌석 배치도 출입구까지 직접 그려 제출했다. 최상목 형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갖고 여기에 대통령이 앉아 계시고 여기에 이상민 여기 누구누구 여긴 체리나 여긴 김지연 고용욱은 X 이렇게 한 다음에 신종환도 X 이런 식으로 해갖고 여기 룰라들도 있었고요. 이렇게 해갖고 이제 좌석 배치도를 얘기했다. 이걸 그려갖고 냈다라는 거야. 출입구까지 그렸다. 그러니까 아주 기억을 또렷하게 하고 자기 증언에 대한 설득력을 위해서 이렇게 쓴 거겠죠. 윤통은 국무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제 계엄을 선포한다고 일방 통보했다고 한다. 참석자 대부분 이를 만류하자 윤통은 이걸 불가피하다라면서 이미 10시에 KBS 생방송이 확정돼 있다. 이 대사가 너무 웃긴데? 아니 계엄 선포를 말리는데 애들 앞에서 생방송이 이미 확정돼 있어라고 이게 뭔 말이야. 생방송을 깨면 되지. 이게 뭔 말 같지도 않은 어쨌든 생방송이 확정돼서 이거 못 바꿔 라면서 이미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부터 윤통은 생방송 담화를 통해 계엄을 선포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다는 의미이다. 그러니까 국무회의를 아예 대놓고 무시했다라는 거지. 그래요. 이상민도 디귿 국무회의는 당연히 거쳐야 하는 절차이니 국무위원들을 모아서 반대나 말리는 시도를 해보자라고 해서 대통령 생각을 바꿔보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한 것이다. 그런데도 대통령께서 10시에 내려가야 한다면서 생방송 대국민 담화 일정만을 언급한 뒤 회의장을 빠져나갔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까 국무회의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걸로 경찰은 보고 있다. 그리고 회의록도 없고요. 부서 없고요. 국무회의 선포 발언과 국회에 대한 경례도 없어. 이거는 약간 국회에 대한 경례를 안 했다라는 거 뭐죠? 이거 화교인가? 화교 중국 간첩이야 뭐야? 중국 간첩 공산당 빨갱이 같은 느낌인데 국회에 대한 경례를 안 해? 이거야말로 화교 간첩 아니야 이거? 이런 이건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데 어쨌든 이 내용을 보면은 전형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애정도가 별로 안 느껴지는데요. 일단 절차 등이 대다수가 생략되고 아예 그냥 텅 비어버렸죠. 윤통은 그간 뭐라고 주장했냐.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니까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국무회의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결론나면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절차를 지키지 않은 위법이 돼버린다. 그래요. 제가 자꾸 지적했듯이 요 대목들 지금 중요한 절차에 우리가 그 국무회의라고 하는 요 절차가 아주 중요한 대목인데 요 대목에서 좀 구멍이 뻥 하고 뚫려 있는 거죠. 이걸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자신들이 우리는 절차를 지켰다고 입증할 거면은 부서나 속기록을 내면 돼요. 근데 없다는 거야. 이러니까 망한 거라고. 애초에 시작부터 이미 망했어 이거는. 그러니 이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불리한 상황에서 밀려서 가야 되는데 과연 뭐 이게 대통령이 뭐 살아 돌아온다던가 뭐 무죄를 받고 완전히 뭐 초영웅이 돼서 부정선거의 증거를 밝힐 가능성이 있겠냐. 저 단순한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못할 정도면은 글쎄요. 예, 이건 좀 심하게 좀 심하게 좀 형이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런 대통령이 이렇게 절차를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좀 심각성을 느낄 수밖에 없겠지. 단순히 법적인 기준 말고도 국민의 입장에서도 대통령이 이렇게 해야 될 절차를 지키지 않고 마구잡이를 했다라는 점을 보면은 좀 대통령의 의도나 대통령의 어떤 그 뭐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과연 순수했을까 이런 의문이 좀 드는 대목이 있습니다. 예, 상민형 님이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한마디 더 했어. 계엄할 상황이 아니었다. 우리 디기딥 이상민형 님도 계엄에 대해서 당신은 계엄할 상황이 아니었는데 윤통이 혼자 밀어붙였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이상민이 요런 진술을 했다라는 점에서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진술은 김용현 말고는 김용현도 좀 어설프긴 했지만 없다고 봐야 돼. 없어. 아무도 없어. 자, 여기 보면은 이상민이가 경찰 조사에서 계엄할 상황은 아니었다. 위법한 계엄이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민은 지난 경찰 조사에서는 뭐라고 하냐. 계엄군을 투입할 정도로 사회 질서가 혼란스러워야 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 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윤통이 계엄 당일 밤 10시에 생방송으로 발표한다고 강행하려 했다. 계엄을 옹호하던 이제 이상민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증언을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옹호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처음에는 대통령의 통째이라고 얘기하긴 했거든. 그거를 이제 진술할 때는 반박을 했다 이거예요. 허허, 요게 조금 난감하죠. 그러니까 다들 경찰 조사 막상 들어갔을 때는 자기네들도 이게 위험하니까 어쨌든 다른 의견 그리고 이제 자신들에게 유리한 발언들 하는데 결국 그 유리한 발언들이 완벽하게 윤석열 대통령과 갈라질 수밖에 없는 이런 선택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저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또 추가적으로 한번 보죠. 최상목 역시 비슷한 뉘앙스의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하냐.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을 왜 했냐 했더니 야당의 폐악질 때문이다. 그럼 야당이 무슨 폐악질을 저질렀느냐? 야당이 예산안을 후려쳤다. 근데 최상목이 이걸 또 부정을 했어요. 야당의 예산안을 단독 통과시켰다고 그건 전시가 아니다. 계엄의 요건을 정면으로 반박한 게 누구다? 최상목이야. 화교 중국 간첩 또 나오겠는데 중국 간첩에 또 뭐냐 저 공산 뭐 이러고 북한 또 이가 또 중국 집안에 중국 사람이 있는 거 아니라고 또 연결되겠구만 또 상목이 형님, 상민이 형님, 한덕수 형님 셋 중에 한 명 또 중국과 뭔 관련이냐 나올 거야 또 뭔 놈의 화교가 이렇게 많냐 야. 하여튼 최상목 권한대행이 경찰 조사에서 민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를 비상계엄의 전시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진술했다. 이거는 윤통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이유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그래요. 여기를 보면은 경찰 조사에서 최상목은 야당이 단독으로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이 전시나 준전시 상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야당이 단독으로 감액안을 통과시킨 게 전례가 없는 것이라면서도 계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왜냐? 계엄은 전시 또는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다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고 행정부 수장이기도 한 인물이 윤통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얘기를 했다. 그리고 비상계엄에 대해서 윤통의 비상계엄에 대해서 최상목은 잘못된 결정이라 생각한다고 경찰에 진술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저 사람 다 지금 내가 볼 때 저 가짜 우파분들의 입장에서는 저 사람들 다 중국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 다 화교 출신의 중국 간첩 뭐 공산당 뭐 북한
뭐 북한에서 왔다 아니면 뭐 민주당한테 공천 받으려고 하는데 그리고 하여튼 다 중국 라인으로 만들어 버려야 되거든 지금. 아 이거 중국 인구수가 더 폭발적으로 증가하겠는데 이러다가는. 또 하나 우리 또 법무부 장관이 있는데요. 이분도 지금 이 법무부 장관이 박성재 씨가 비슷하게 계엄에 대해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 "나는 계엄에 반대했다." 아니 대체 계엄에 찬성했다는 인간은 누구야 대체? 여기 보면은 비상계엄에 반대했으면 참석한 국무위원들 모두 다 같은 입장이었다. 김용현은 찬성한 국무위원이 있다고 했지만 지금 이 사람의 증언은 정반대예요. 위헌 위법한 포고령에 대해서 내용을 몰랐고 윤통과 논의한 적도 없다. 그리고 김용현이가 뭐 얘기했던 부처별 계엄 관련 조치사항 문건을 받은 적도 없다. 이건 뭐 그리고 경고용 계엄이라는 내용은 없었었다. 말이 다 안 맞아 지금. 윤통 측의 주장과 지금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얘기는 다 틀려 지금. 이러다 보니까 이게 윤통이 사실 이분들과 이제 대면해 가지고 앞으로 증언할 일이 있을 텐데 얼마나 좀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겠는가 이런 걸 좀 암시하게 되는 대목이죠. 윤통의 계엄령이라는 게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어요. 그중에 이제 큰 두 가지를 좀 꼽자면 하나는 계엄의 동기가 좀 문제가 있어. 계엄 동기가 뭐냐가 지금 문제가 있고 하나는 절차적 위법성이란 말이죠. 이 계엄의 동기의 대목에 있어서는 윤통이 이제 어떤 야당 탓을 민주당 탓을 하지만 이 야당의 어떤 탄핵의 문제나 야당의 예산안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엄령이란 걸 본격적으로 설계하고 계획했을 때는 야당의 예산안이나 탄핵이 있기도 전이었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는 그 주장은 사실은 거짓말에 가깝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를 준비하고 있었을 때는 훨씬 이전이었단 말이야. 야당이 탄핵하기 훨씬 이전이고 야당이 예산을 결정하기 훨씬 이전에 이미 계엄을 설계하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었었기 때문에 실제 동기는 무엇이었을까가 미스테리로 좀 남아있는 거예요. 대체로 보면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 개인적인 그런 이유 때문 아니었겠냐.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수사 문제나 자신에 대한 특검 문제, 최상병 문제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당내에서 이제 한동훈파가 점점점 힘을 쓰고 응집하고 그다음에 특검에 찬성하는 표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이런 식으로 지금 해결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 쪽이 더 설득력이 있겠죠. 야당이 결정하기도 전부터 그럼 계엄령을 설계할 이유가 없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야당 탓을 하고 야당이 문제긴 한데 그 문제라는 거는 계엄을 계획한 이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변명이 현실성이 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스테리한 계엄 동기와 하나는 절차적 위법성이 크게 문제가 되는데 국무위원들이 이 두 가지를 지금 다 부정하면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국무위원들은 사실 그 사람들의 입장을 보면요. 절차적인 합법성을 증명해 줄 증인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게 불법적인 계엄으로 판명이 되면 이 사람들은 또 공범자가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공동 운명체가 될 수도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윤통과 다른 방향으로 가버렸습니다. 법적 책임 여부에서 이들이 이제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다라는 건데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은 순수한 의도가 계셨고 절차적으로 다 지켰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무죄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쪼개면 자기네들도 살고 대통령도 살겠죠.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그런 선택을 한 게 아니야. 대통령이 위법을 저질렀고 우리들은 거기에 관여하지 않았다. 즉 대통령과 자신들을 분리시키고 있는 전략으로 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진술들이 하나같이 다 일치하고 진술들이 하나같이 다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셨고 우리는 하지도 못했다. 아예 회의도 못했고 우리는 관여가 되지 않았다. 일종의 분리 전략이란 말이죠. 이런 이해 충돌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소를 하느냐가 방법이 이로 다 모인 거야. 나머지 국무위원들이 모두가 우린 대통령과 분리되어야 우리가 산다. 우리 모두가 한 목소리를 분리되어야 된다. 라고 나와버리니까 윤통이 더더욱 불리해질 수밖에 없겠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의 무죄가 입증되려면 이 사람들의 증언이 필요해. 이 사람들이 국무회에 있었다. 부서했고 부서를 안 한 이유가 또 이런 거였고 뭐 당시엔 뭐 그랬는데 이거는 우리가 볼 때는 국무회의가 맞다. 라고 얘기해 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안 하고 있단 말이죠. 오히려 없었다. 전혀 없었고 그냥 윤통 혼자 뭐 이야기가 혼자 가버리셨다. 그러니까 누가 보면 국무위원들의 얘기만 들으면 윤통이 그냥 무슨 이상한 또라이 같잖아. 자기 혼자 나와 갖고 "야 생방송에 내가 나 간다잉." 이러고 그냥 갔다는 건데 이게 대통령의 모습이 아니라 약간 좀 나사가 몇 개 빠진 무슨 오야붕 느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국무위원들의 증언대로면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이 잘못된 권력관이나 또 권력을 어떻게 행사했는지가 다 여기서 노출되고 있거든. 근데 이거를 이들이 구체적으로 증언들을 경찰에 가서 했다라는 걸 보면 이 사람들이 자신들에 대한 유죄를 벗어나기 위해서 완벽하게 윤석열 대통령과 분리되고자 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과 전혀 다른 쪽에서 모두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주목할 필요는 있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국무위원들과 윤통 측이 아주 치열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윤통 측이 이렇게 되면은 국무회의가 있었다라는 걸 입증할 방법이 완벽히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참 무서운 대목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든 국무위원 중에 누구라도 자기를 옹호하는 사람이 뭐 절반 가까이는 남아줘야 되는데 지금 그러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김용현 말고는 나머지는 다 모두가 나는 못 들었다, 못 봤다, 국무회의가 아니었다. 그리고 지금 이 절차적인 문제점들 여러 가지 물질적인 부분들까지도 하나도 입증이 안 되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면은 국무회의가 있었다는 걸 입증할 방법이 세상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뭐 거의 재판에 있어서는 이기기가 좀 어려운 상태로 가지 않겠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하다못해 뭐 국무위원들이 지들끼리 전화해 가지고 막 모의를 해 갖고 "야 우리끼리 말을 맞춰야 돼." 뭐 이런 것들이 뽀록이 나지 않는 이상은 상당히 힘든 상황으로 좀 놓여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좀 곱씹을 대목이 있는데 이번 개헌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여러 실수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중에 하나가 이 국무위원 11명을 왜 자기가 이렇게 재판을 받게 됐을 때 이 사람들의 증언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 사람들과 함께 있었던 이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염두에 두지 않았냐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하나 11명이 모여서 같이 회의를 하고 도장을 찍고 그다음에 뭐 서로 뭐 패를 선언합니다 뭐 하고 뭐 국회의장 경례도 하면서 어느 정도 구색을 맞춰 놔야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도 우리는 이게 있었다. 절차는 제대로 지킨 거다. 우리가 여기서 뭐 반대 의견도 있고 찬성 의견도 이렇게 있었다. 뭐 이런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이걸 통으로 다 무시해 버렸다는 거거든. 그냥 통으로 싹 다 무시해 버리고 뭔 놈의 국회의장 경례냐. 되게 웃기지 않아? 종북 척결과 나라를 위해서 했다면서 국회 경례 또 왜 안 해? 그다음에 뭐 도장도 안 찍어 뭐도 안 해. 패회 선언 그다음에 개회 선언 이런 것도 없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야 나 KBS 생방송 때문이니까 나 간다." 이러고 가버렸다라는 게 이 과정에서 이들이 자기를 지켜줄 중요한 증인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싹 다 무시했다라는 점이 상당히 좀 웃기는 대목이에요. 이들이 협조를 해 줘야 자신의 재판도 유리한데 이들에 대한 공감 또 이들에 대한 어떤 설득 이런 생각과 계획이 이번 계엄에 관련된 어떠한 진행 과정이나 또 준비 과정에서 없었다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계엄의 진행 과정들, 준비 과정들을 보면은 군인들과만 얘기를 해. 군인들이 대통령한테 우리가 뭐 이쪽에 가서 국회를 가고 또 선관위를 동시에 쳐 갖고 선관위를 미리 대비시킨 다음에 여기를 먼저 쳐서 애들을 뭐 체포를 시키고 어디 구금을 시키고 야구 빠따라 애들을 두들겨 패고 국회로 들어가서 애들이 해제 못하게끔 여기 시간 끌고 이런 다음에 부정선거의 증거를 발견해서 뭐 터트리면은 어쨌든 비상계엄의 당위성이 발견이 되니까 그걸로 대통령 각각해서 입법기구 만들어가지고 쫙 뭐 만든다. 이것만 있는 거야 그냥. 하나의 어떤 판타지적인 소설과 세계관만 있는 거죠. 뭐 다 그렇지. 다 그럴싸한 계획이 있지 처맞기 전에는. 누구나 다 그래. 누구나 다 그럴싸한 계획들은 있지. 서부지법에 들어간 애들도 그럴싸한 계획은 있었지 처음에. 얘네들 생각에는 처음에 야 우리가 그냥 어디서 그냥 외치면 안 된다. 우리가 때려 부시자. 그러면은 판사가 겁을 먹고 우리를 위해서 윤통을 석방시켜주고 구속도 못할 거 아니냐. 다 그럴싸한 계획이 있지. 근데 결과는 어떠냐? 인생은 실전이다가 되는 거야. 그냥 바로 다 빨간 줄을 그냥 바로 다 구속이야. 이런 것처럼 그냥 망상적인 이런 세계나 희망 회로만 돌리다 보니까
거기서 중요하게 이 대통령을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가. 대통령이 어떻게 함으로써 이것이 실패했을 경우에 어떻게 대통령은 대비를 해야 되는가의 계획은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이 국무회의, 어떻게 보면 계엄령에서 가장 중요한 보고체계, 국무회의 등등은 계획 속에서 다 빠져 있어. 싹 다 빠져 있어.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급하거든 지금. 너희가 뭐가 중요해 이러는데 얘네들은 카카 이게 중요합니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냥 쌩까고 갔다라는 점. 이런 대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이 계엄령이라는 계획을 어떤 이 대통령의 임무, 대통령의 어떤 의무, 그리고 자기가 이걸 지켜야 될 법적인 절차로서의 가치, 또 거기에 대한 중대함, 이런 걸 알고 진행한 거냐, 그렇게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번 계엄령이라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의미로 바라봤느냐, 대통령으로서 한 게 아니라는 거야. 한 명의 뭐랄까 어떤 그 개인이 어떤 나의 위기 혹은 내 권한을, 내 권력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 혹은 나의 위기,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꼼수로서만 생각을 하고 거기서 나타나는 판타지, 희망으로만 돌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대통령으로서의 의무를 다 저버렸다라는 거예요. 즉 이 과정은 대통령으로서 한 행위가 아니라 그냥 한 명의 욕심 많은 윤석열 한 명의 개인으로서 벌인 일이다 보니까 이런 과정의 문제점이 드러난 거 아니겠느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계획이 그냥 부정선거의 증거만 찾자. 그냥 국회의원도 어떻게 좀 조져버리고 그냥 부정선거 증거만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단순함에서 거기서 시작하고 거기서 끝이 나버려. 사실 대통령의 모든 업무는 복잡성이 있는데 그걸 싹 다 무시했다라는 게 이번에 국무위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계엄의 과정에 대한 고찰이 너무나 부족했다라는 점, 그리고 이 민간인이 어떤 선관위 침투 계획을 세운다던가 미국의 사전 고지를 안 한다던가 계엄보고나 국무회의 포고령의 합헌성 같은 것들이 다 무시되었다라는 걸 보면은 이게 단순하게 이걸 해프닝으로 볼 수 있겠냐, 단순히 대통령이 그냥 경고만 할 생각으로 이걸 했다고 볼 수 있겠냐라고 더더욱 볼 수가 없다라는 거야. 대통령이 이 절차적인 어떤 중대성이나 어떤 절차적인 어떤 합법성, 그리고 어떤 합헌성까지 생각을 해서 행동 하나하나를 차근차근 준비하지 않았다는 뜻은 대통령이 오히려 폐악질을 한 거거든, 국민들한테. 우리가 야당의 폐악질을 지적하는 데 있어서 얘네들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그런 것 가지고는 우리가 뭐라고 못하잖아. 그게 어떤 불법적인 요소로 넘어갔을 때 우리가 깔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아예 불법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런 짓을 한 거니까 오히려 본인이 더 역풍을 맞을 수 있고 더 욕을 먹을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짓을 벌인 이유가 무엇인가. 그만큼 이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에 많은 구멍이 있었다, 이렇게 지적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하면 대통령으로서의 자격 논란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하나부터 끝까지 다 절차를 지켜야 될 것들이 많다. 그러면 그걸 머리에 숙지를 하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가면서 갔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안 해놓고선, 자기는 절차를 지키지도 않아 놓고서는 야당이 폐악질을 했네, 뭐라고 했네라고 하니까 이게 자기 모순적인 거 아니냐. 과연 누가 어떤 법을 더 많이 어기고 누가 윤리도덕적으로 지금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 요런 대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큰 실수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야당의 폐악질을 지적하겠다라면 야당보다 더 철두철미하게 절차를 지키면서 했겠죠. 그리고 나서 명확하게 이건 경고용이다라는 것을 공유했겠죠. 명확하게 내가 부정선거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한번 군대를 한번 보내보자. 그래서 국민들 앞에 한번 이것도 하나의 쇼로서 한번 보자. 명확하게 사전에 고지를 했겠죠. 근데 그런 의도는 다 숨기고 그런 걸 얘기 안 하고 제대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는 음흉하고 뭔가 더럽고 추악한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야. 인간이 내가 순수하다면 숨길 이유가 없기 때문이지. 결국 순수하지 않다라는 게 이런 대목에서 증명이 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법적으로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동시에 국무회의라든가 이런 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즉 절차의 중대성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점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있는 것이냐에 대한 의문도 들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이런 절차성을 무시했다라는 거는 스스로 대통령의 자격을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부정선거가 아니라 자기의 대통령의 자격을 부정해버렸다라는 점이 아이러니를 수 있겠죠. 저는 또 이 과정에서 좀 재밌게 본 대목이 있어요. 이거는 뭐 저만의 시각이겠지만 이 국무위원들의 증언들을 모아보면 되게 재밌는 부분이 있어. 이게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행동이 굉장히 독단적이고 좀 뭐랄까 이색적이거든. 내가 느낄 때는 내가 만약에 국무위원이었다면 어땠을까라는 걸 보면은 대통령이 "야 내가 지금 생방송이니까 나 가야 돼." 이러면은 "뭔 소리 하는 거야. 각각 지금 이러면 우리 큰일 나요. 이건 안 돼요." 이러고 뭐 "이거 대통령 왜 이러시냐." 이러고 말리고 막 난리가 나야 돼 막. "이건 뭐 왜 이러시는 거예요. 미쳤어요." 막 이러고. 근데 안 그랬다라는 거야. 대다수가 "야 나 간다." 이러면 가니까 "예." 이러고 그냥 보내셨다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대통령이 그런 독단적인 행동을 하면 보통 보이는 행동들이 충격을 받고 놀라고 이런 의외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돼. 그날은 유독 대통령이 의외스럽게 막 대통령이 막 독단적으로 일어섰다. 대통령이 원래 안 그러셨던 분인데 갑자기 막 혼자서 막 그러셨다. 그래도 우린 모두가 놀랐다 뭐 이런 느낌이 나오고 난 그 대목에서 막 깜짝 놀랄 때 이게 이렇게 나와야 돼. 다들 반응이 건조해. 대통령이 그러셨고 다들 그랬다. 우리는 그냥 그러고 갔다. 회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 그러려니 하고 갔다. 이런 식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건조한 반응이 나왔다라는 얘기는 뭐냐. 대통령이 평상시에 이런 식으로 독단적 행동을 여러 번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애들이 말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보고서는 또 병이 도저셨구나 이러고 애들이 보다 그냥 간 거 아니겠느냐라는 거야. 웬만큼 이 국무회의를 제대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이제까지 그런 절차를 잘 지켜왔다면 저런 장면이 나왔을 때 굉장히 이색적이었다, 이례적이었다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말이 안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평상시에 다수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걸 암시하는 대목이죠. 또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국무회의의 중요성을 별로 크게 느끼지 않았다라는 게 이런 데서 증명이 되잖아요. 개헌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을 왜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는가. 그들의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그들의 부서 속기록도 다 간과하고 그 결과가 결국에는 국무위원들 누구도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주지 않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평상시에 어떤 식으로 대통령의 업무를 수행했는지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 너무나 흔한 일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렇게 나가셔도 사람들이 막 말리거나 난리를 치거나 막 충격을 받고 이게 아니라 "그런갑다." 이러고 애들이 건조한 반응만 보이고 돌아왔다라는 점. 어 이걸 이제 우리가 모아서 인제 분석을 해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결국에는 이 계엄의 실패 가능성이나 이 행위로 자기가 재판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한 거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재판에 대비할 수 있는 증거들을 자기가 확보해 놓고 들어갔을 텐데 그런 걸 확보하지 않았다라는 걸 보면 첫 번째로 의심해 볼 수 있는 거는 대통령이 무조건 이건 성공한다. 무조건 이거는 먹힌다. 이거는 들어가면 부정선거 증거 바로 나오고 국회의원들은 몇 시간만 잡아 놓으면 그냥 바로 나온다. 나오면 민주당 어차피 다 끝나는 거다 쟤네들. 쟤네들은 어차피 대다수 190석이 말이 되냐 쟤네들. 아마 100석도 못 가져갔을 거 우리가 190석 가져가는 거 딱 드러날 거다. 라고 확신했던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증거 확보나 이런 자기의 절차적인 이런 과정들은 싹 다 무시한 채 그냥 밀어붙여. 지금 타이밍이 중요해. 라는 쪽으로만 생각했던 거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군인들을 앞세운 이런 무력을 통한 공포 정치 그거의 효과만 노리고 이것이 모든 법적 책임을 다 면하게 해 주니까 내가 그딴 걸 고민할 필요가 없어라고 단정적으로 생각했던 게 아닐까. 그런 추론이 가능한 거는 군인들을 사전에 이미 특정 고등학교 출신들 특정 학연으로 뭉치게 만들고 그런 이해관계로 계엄을 설계하고 민간인까지 개입시켜서 진행을 시켰다라는 점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군을 완전히 사유화시켜 버렸단 말이야. 그다음에 이런 내용을 군 간부들과만 공유를 하고 다른 국무위원들과는 공유를 안 해. 그러니까 군이 주장하는 어떤 무력의 효과만 맹신했다라는 점을 보면 알 수가 있지. 대통령이 의도했던 건 군을 통한 어떤 공포 정치와 이 무력을 통해서 뭔가 세상이 확 바뀔 거다. 사람들이 다 자기한테 조아리고 뭔가 이렇게 낑낑 될 거다라는 식의 생각에 너무 과맹신하다 보니까 이런 절차적인 부분 그리고 자기가 재판받아서 이렇게 정말 초라한 모습이 될 거라고는 애초에 생각을 못했던 거 아니냐. 이런 걸 또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대목은 구체적으로 이 윤석열 대통령이 좀 이 절체적인 어떤 전략에 있어서 군인들의 말을 너무 맹신했다라는 거는 서버를 털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떨 것인지 국회를 어떻게 무력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묻거나 따지지를 않았다라는 거야. 그냥 군인들이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는 줄 아는 거야. 서버 털어 "예 저희가 털겠습니다." 그러면 터는 줄 아는 거야. 이런 모호성을 보면 좀 알 수가 있다는 거지. 모든 어떤 내용들이 명확하게 하나하나 다 따져 보고 자 서버를 어디에 나사를 풀어서 어디 전선을 뽑아 가지고 이걸 어디로 연결할 건지 등등등을 하나하나 다 따져 갖고 작전을 들어야 되는데 전혀 그냥 막 군대를 그냥 맹신하고 있다라는 거는 무조건 공포 정치만 다 나오니까 결론적으로 볼 때는 사실 서버를 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서버를 터는 게 아니라 선관위 있는 애들을 고문해서 가짜 증언을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그런 공포 정치의 어떤 그 좀 안 좋은 방법들을 의존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고 좀 의심해 볼 만한 대목이 여기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 그게 만약에 아니라면 그나마 좀 덜 나쁘게 본다면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인간 자체가 허술하고 허접한 인간 아니냐. 그러니까 뭔 과정에 구멍이 벙벙벙벙 뚫려 있어도 그걸 모르는 거야. 이게 구멍인지를. 그래서 허술한 일 처리를 해오고도 계속 모르는 거지. 근데 이런 요소들은 윤석열 정부 과정에서도 많이 포착이 됐죠. 뭐 잼버리 때 어떻게 이렇게 망할 수가 있느냐. 뭐 엑스포를 유치할 때도 망할 수가 있느냐. 뭔가 일을 대처를 하고 대응을 하고 또 예비를 하는데도 다 구멍이 송송송송 뚫려 가지고 아무것도 제대로 하는 게 없었더라는 거거든. 이런 걸 보면 사람 자체가 좀 쪼끔 구멍이 있는 사람 아니냐.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어떤 인간이 너무나 허술하니까 그게 계엄을 앞두고도 그런 허술함이 곳곳에서 발견이 되더라. 이런 이제 두 가지 해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이제 이런 허술함 속으로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했냐 안 했냐 또는 이 사람이 얼마나 나쁜 의도를 갖고 이런 걸 했냐보다는 그냥 인간 자체가 구멍투성이다. 뭔가 꼼꼼함이 없고 어떤 사람이 좀 진중함이 없고 그리고 어떤 이 차분함이 없고 뭔가 사람이 막 성질 급해 가지고 뭘 일 처리를 하는데 하나도 제대로 할 줄 몰라. 그 이 자체가 그냥 무능이거든 무능. 그냥 무능한 자체가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대통령을 논하기 이전에 어떤 업무 자체를 맡을 만한 능력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점에서 이 무능의 이미지가 확실하게 지금 드러났다는 점은 우리가 명확히 좀 볼 수 있는 대목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국무위원들의 증언들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서 보면은 적어도 다른 것들이 뭐 대비가 될 수 있다지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과정의 구멍 자체를 메꿀 줄 몰랐다면 이게 얼마나 무지하고 무능한 것이냐라는 거 하나는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덜 떨어진 수준으로는 부정선거의 증거를 찾을 가능성은 단 1%도 없다라는 거를 빨리 깨우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중국 간첩이 아니라 본인이 간첩으로 몰려도 지금 할 말이 없을 정도야 저 정도면. 왜냐? 국회에 대한 맹세를 안 했잖아. 국정원장이 직접 나서서